일제강점기에 그 땅은 히로나카 상공 주식회사라는 일본 회사의 소유주였다. 가롤동 주민들은 그 땅을 금싸라기 땅이라 불렀다. 실제로 1930년 조선 총독부의 금광 개발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그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기도 했으니 금싸라기 땅이라는 통칭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말이기도 했다. 금맥이 발견된 까닭일까? 그 땅에 정착한 이들에겐 전부 큰 경사가 있었다. 히로나카 상공의 공장장이었던 김상률은 56에 늦둥이를 보았고 소유주였던 이시다 요스츠쿠는 새롭게 시작한 광산 사업으로 종로에 가옥을 10채나 살 정도의 큰 이득을 보았다. 요스츠쿠는 회사를 정리하고 규슈로 돌아온 이후에도 종종 가롤동에서의 나날을 복귀하곤 했다. 조선에 살 때는 간밤이 편안하고 아침엔 몸이 개운한 것이 그리 좋을 수가 없었다고. 1976년 대한민국 내무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복을 누리며 평탄인신했다. 사업에 성공하고 뜻밖의 횡재하고 명이 다할 때까지 무탈히 살며 국유지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그 땅은 유명인의 택지 혹은 풍수지리를 믿는 누군가의 묘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아래로는 한강이 흐르고 위로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덮고 있어 바람은 감추고 물을 얻는 데는 제격인 길지라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직관들이 입을 모았으니까. 실제로 한 식품업체 회장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그 땅에 사옥을 지으려 했는데 이미 내무부 장관 김치열의 이름으로 건물 공사가 발주되어 있어 기회를 놓쳤다. 이 명당엔 도대체 어떤 건물이 지어질까? 가롤동을 지날 때마다 회장은 생각했다. 자신의 사옥이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안타까웠지만 경쟁업체가 아닌 국가에서 땅을 사들였다는 사실에 다소 안도하며 회장은 또 다른 길지를 찾아 헤맸다. 건물은 1년 만에 완공되었다. 그 땅을 호시탐탐 탐내던 이들은 그곳에 지어진 건물을 보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제해양연구소. 흑갈색 벽돌로 외벽을 촘촘히 쌓아올린 국제해양연구소는 창이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색도 눈에 띄는 점도 없었다. 고작 이따위 건물을 짓기 위해 명당을 낭비했다는 것인가? 국제해양연구소는 한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흉물로 불렸다. 건물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땅의 전기를 앗아간다며 항의하던 이들도 있었다. 허나 무릇 인간이란 제가 손에 쥐지 않은 것에 대해선 차차 냉담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애초에 국유지라 주민들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고 님비 현상이 일어날 만한 시대도 아니었다. 주거단지와 떨어져 있기도 했던 터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해양연구소는 가롤동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80년 국제해양연구소와 500m 떨어진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경동수료원이 세워졌다. 건물은 준공식이나 고사도 없이 급히 완공되었다. 여느 수련원에 비해 창도 좁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여다보는 경로도 제한되어 있어 사람이 생활할 만한 공간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곳은 멀리서 보면 흡사 국제해양연구소의 이복동생 같기도 했다. 간혹 기웃대는 이들도 있었으나 다들 그저 수련하는 공간이겠거니 심상히 여겼고 애당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 건물이 중축되었다는 것을 아는 이도 드물었다.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수련원의 용도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연히 구의 집으로 불리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 근대 건축사를 심도 있게 탐구한 건축학도라면 구의 집을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평범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갓 등 하나부터 출입문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건축물이니까.
면적이 좁고 형태도 일정치 않은 부지에 오각형 형태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면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협소한 내부에 60cm 너비의 나선형 철제 계단을 설치하여 효율성은 물론 입체감까지 살렸다. 가장 돋보이는 건 3층에만 있는 좁은 수직 창이다. 남향으로 나란히 난 8개의 창은 매일 정오 단 10분만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남향창은 크게 만들어야 결로도 줄고 환기나 채광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허나 이 건물의 실제 용도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설계가 실수가 아니라 치가 떨릴 만큼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것임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집의 건축가를 둘러싼 소문 역시 무성하다. 그의 재능을 질투한 스승이 그를 독살했다는 설, 폐결핵으로 설인이 되기 전 요절했다는 설, 한국 건축의 미래를 비관해 일찌감치 일본으로 떴다는 설 등 괴설이 난무하지만 그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건축가의 성을 따 그 건물을 구의 집이라 부른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알려진 사실이나 이마저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인 구의 집의 설계자 구보승은 누구인가? 만일 인터넷에 건축가 구보승을 검색한다면 당신은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흔한 이름이 아닌데도 말이다. 허나 그의 스승 여재화를 검색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재화는 김수근, 김중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20세기 한국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니 말이다. 구보승을 논하기 전 그의 스승 여재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여재화는 1978년 K대 공과대학 겸임교수로 부임해 약 25년간 재직했다. 부임하던 해 그는 뉴올리언스 엑스포에 한국관을 설계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가산업훈장을 받았다. 그에게 그 시기는 출세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가는 황금기였으나 그 무렵 건축계는 암흑과도 같았다. 선배인 Y가 국책을 비판하며 타국으로 추방당한 지 2년째였고 그와 목소리를 함께한 이들 역시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어 건축가로서 맥이 끊긴 상황이었다. 여지와도 언제든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는 처세에 능했고 한국관을 설계한 뒤로는 내각의 신임까지 얻고 있었다. 그가 가롤동 부지 사업의 건축가로 위임된 것도 다 그 덕이라. 가롤동 사업만 잘 성사시킨다면 건축가로서 명성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높은 확률로 정 교수에 임용될 수 있을 터였는데 문제는 시간이었다. 내무부 장관은 그에게 석 달 내로 설계를 마무리 지으라고 요구했다. 석 달. 길다면 길지만 대학에서 수업과 연구를 겸하는 동시에 Y가 수주받았던 대통령 사적 개축까지 대신 맡게 된 여재화에게는 석 달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깔끔히 태기를 수 있었으나 여재화는 손에 쥔 토끼 중 하나도 놓고 싶지가 않았다. 몸이 2개였으면 좋겠네. 하다못해 잡무 봐줄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편하련만. 여재화는 설계를 함께할 만한 동료 몇을 떠올려 본다. 그러나 동료들은 워낙 자존심의 센터라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것을 꺼릴 게 분명했고 여차하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방법이 없었다. 믿음직하지는 못하더라도 제자 중에 한 명을 조교 삼는 것이 나아 보였다. 재능은 있는데 야망은 없는 주무르기 쉬운 놈이 누가 있을까. 머리를 싸매며 후보를 물색하던 여재화의 뇌리에 문득 스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구보승이었다. 건축학부에서 눈에 띄는 학생들은 그래봐야 서너뿐이었지만 대개 목표 지향적이었다. 그들은 교수의 눈에 들어 고명한 건축가의 사무소에 들어가거나 추천서를 받아 동경이나 불란서로 유학 가는 것을 꿈꿨다.
그들의 들끓는 야망을 여제와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경계했다. 야망에는 수많은 불쏘시개가 필요한 법이었다. 건축가로서의 철학, 숭고한 사명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더해 야망을 구현해줄 부모의 재력과 명성, 위를 향한 끝없는 열망. 그러니 어떤 이들은 욕망의 불구덩이에 온갖 쏘시개를 던져넣다 스스로 뗄감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졸업반이었던 구보승은 그 쏘시개가 없는 학생이었다. 제출한 도면을 보면 기본기도 탄탄하고 오차없이 정확했으며 성실함까지 돋보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야망이 늘 부족했다. 지난 크리틱만 해도 그렇다. 학생들의 설계안은 다 고만고만했지만 특이점이 하나씩은 있었다. 같은 건물을 설계해도 누구는 파도가 일렁이는 모양새로 외관을 구축하고 가우디의 카사밀라를 도작한 것일지라도 누구는 현대 건축 양식의 콜로네이드를 결합했으며 비록 조화를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누구는 70층 높이의 다면체 마천루를 구상해 시공은 어려울지라도 여제와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건축의 정형화된 도식이나 구조는 연차가 쌓이면 자연히 익히게 되어 있었다. 학부 시절엔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모방하기도 틀에서 벗어나 설계를 하기도 하며 자신의 개성을 찾아야 마땅했다. 깨지고 부딪히기를 주저해서는 안 됐다. 여제와가 생각하는 야망이란 그런 것이었다. 건축을 향한 원대한 이상, 현실에 구애받지 않은 과감함. 한데 구보승은 정반대였다. 그가 제출한 작품은 2층짜리 연립주택이었다. 서구의 생활 방식을 따랐으나 휴먼 스케일은 동양인의 체격에 맞추어져 층고가 높지 않았고 신발 벗는 문화를 고려해 현관과 마루의 경계까지 제대로 잡아둔 설계였다. 계절에 따라 몇 배 이상 차이 나는 태양의 고도를 유념했는지 처마의 높이와 각도도 세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으며 거실과 부엌 양쪽에 적당한 너비의 여닫이 창을 두어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깔끔하고 흠잡을 데 없었으나 그뿐이었다. 달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설계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도식적일 뿐이었다. 철과 유리를 핵심 자재로 쓴 것은 미스 반데어로의 초기작과 유사했으나 구보승의 작품은 그보다 훨씬 덜 파격적이고 더없이 안전했다. 어지간해서는 쓴소리를 삼가는 여제와도 그런 작품 앞에서는 어목해질 수밖에 없었다. 합리적인 것도 괜찮지만 결국 역사에 남는 건 대담한 사고와 발상을 지닌 작품이야. 미스 반데어로의 판스워스 하우스만 봐도 그렇지 않나? 철과 유리 같은 실용적인 자재로 그토록 획기적인 건물을 지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근데 자네 작품에는 그런 게 없어. 가슴에 불을 지피는 무언가가 없어. 거장의 작품을 들먹이며 구보승을 자극해 보아도 그는 시정하겠다고만 할 뿐이었다. 비판을 들으면 표정이 구겨지는 여느 학생들과는 달리 쓴소리를 들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웃는 구보승이 여제와는 영 달갑지 않았다. 구보승의 작품에 최하점을 매기며 여제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물렁한 놈 같으니. 한데 업신여겼던 그 물렁함이 쓸데가 있을 줄이야. 종강까지 2주 남은 초여름, 여제와는 구보승을 자신의 연구소로 불렀다. 캠퍼스 중앙에 자리한 여제와의 연구실 너머에서는 그날도 어김없이 학생 데모가 펼쳐지고 있었다. 결의에 차 구호를 외치고 농민가나 아침 이슬을 부르던 소리가 연구실까지 흘러들어왔다. 얼마 전 학생 하나가 수업 중 서에 끌려간 사건을 복기하며 여제와는 구보승을 슬쩍 떠보았다. 데모다 뭐다 학교 안팎이 뒤숭숭한데 자네는 별일 없나? 구보승이 손을 내저었다. 저는 데모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일에 엮이는 것도 피곤하고요.
구보승의 말에 여제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리 알아봐둔 그대로였다. 학내 분규에 관련된 학생들은 교수 사이에서 경계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경우에 따라 제적되기도 했는데 구보승의 학적부는 깨끗했다. 불순분자 아님 따위의 면모를 끄적이며 여제와는 구보승에게 졸업 후 계획을 물었다. 명목상 졸업 상담을 위한 자리였으니 의례적으로나마 물어봐야 했다. 자네도 사무실에 취직할 건가? 저는 아버지의 일을 도울까 합니다. 구보승의 말에 여제와는 반색했다. 부친도 우리 업계에 계신가 보지?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땅을 좀 보십니다. 측량기사라군. 그럼 우리 업계가 맞지. 구보승은 머뭇대다 말을 고친다. 저희 아버지는 직관이십니다. 풍수지리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아, 그래서 땅을 본다고. 참 영예로운 일을 하시는군. 부친, 풍수쟁이 따위를 메모한 뒤 여제와는 인자하게 웃으며 물었다. 후년쯤 우리 학부에 박사 과정이 신설된다는데 혹시 알고 있나? 여제와는 구보승에게 연구생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구보승은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그럴 만한 역량이 될까요? 성적도 좋지 않고 마땅한 성과도 없는데. 자네 정도면 충분하지. 여제와는 연구생 장학제도나 졸업 후 취업 현장에 관해 설명했다. 연구생이 되면 장학금은 물론이거니와 많지는 않더라도 월급이 나올 거라 하니 떨떠름해하던 구보승도 흥미를 보였다. 어느 정도 회의를 마친 뒤 여제와는 본론을 꺼냈다. 이번 방학에는 뭘 할 예정인가? 바캉스라도 떠나나? 구보승은 극장 가는 게 유일한 취미라며 수업이 없는 날이나 방학에는 극장에서 산다고 했다. 흥이 들떠 노스페라투나 르모르그 살인사건 같은 고전 영화의 미학을 떠들어대는 구보승을 보며 여제와는 애써 지루함을 삼켰다. 그래, 좋은 취미군. 건축도 예술에 접해 있으니까. 구보승의 말을 슬그머니 끊으며 여제와는 올 여름에 자기 밑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 물었다. 어려운 일 아니야. 실무는 내가 볼 거고 자네는 나를 도와 견적서나 좀 살피고 설계에 오류가 없나 분석하면 돼. 손군과 문양도 있는데 왜 저를? 구보승과 같은 졸업반인 손종호와 문희정은 여제와가 개중 가장 눈여겨봐온 제자들이었다. 손종호는 1학년 때 대학생배 콤페에서 대상을, 3학년 때 상공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도 유망한 학생이었고, 문희정은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친 공과대학에서 굽힘없이 작품을 내보이고 공공건축이라는 진보적인 분야에 일찌감치 관심을 보인 영리한 학생이었다. 조수 노릇을 하기엔 포부가 클 뿐더러 뒷배도 든든했다. 손종호의 부친은 여제와와 경기고와 서울대를 거쳐 동경예대에서 석사까지 함께한 중마고였고, 문희정의 조부는 이 공화국 시절 한자리를 역임한 거물이었다. 그들을 결코 주무르기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속내를 숨긴 채 여제와는 가문이슬을 보탰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내가 자네를 얼마나 귀여워하는데. 자네의 성실성도 높이 사고 말이야. 그래도 저보다는 손군과 문양이. 미적미적 말을 돌리는 구보승에게 여제와는 엄숙히 못 박았다. 내 생각에 적임자는 자네뿐이야. 자네에게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거든. 여제와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발상과 사고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가르친 건 그랬지. 하지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야. 우리가 설계한 공간에서 생활할 사람들이지. 자네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채광과 통풍에 신경 쓰고
계구부는 물론 차양까지 배치하는 세심함에서 나는 자네의 가능성을 봤다네.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진심이 담긴 말도 아니었다. 허나 그 말이 가슴에 불이라도 지핀 건지 구보승의 표정이 잠옷 진지해졌다. 상담 맞바지가 되자 그는 끝낸 눈시울까지 붉히며 비장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